샬롬, 살아있는 갈대 13번째. 나흘째의 모든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요. 그날이 바로 상복을 입는 날입죠. 그렇다면 7일장으로 하게. 이라는 말을 마치고 손짓을 해서 청지기들을 내보냈다. 바로 그때 순이는 중전 마마 앞에 서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는 하명을 받은 순이는 그 방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여 화가 날 정도였다. 순이는 중전이 의복과 뱀을 머리 모양을 가지고 법석을 떠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도 중전을 탓할 수는 없었는데 1시간도 더 지난 뒤 나타난 중전이 실로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순이는 중전이 예복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보이시더냐고 이란에게 여러 번 물었지만 그때마다 이란은 번번이 대답을 안 했었다. 그분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내가 어찌 알겠소. 나는 그분의 무릎 위를 절대로 쳐다보지 않소. 가급적이면 치맛자락 위도 쳐다보지 않으려 한단 말이오. 하지만 어쩔 때는 보시잖아요. 순이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겼다. 가능하면 보지 않소. 이라는 잘라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으시죠. 이 질문에 그는 화를 냈다. 아니 화가 난 척했었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는 몰라도 아마 들을 수 없을 거요. 이제 순이는 완전한 예복 차림을 한 중전을 보았다. 전에 보았을 때와는 모습이 너무 달라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중전은 두 나인의 부축을 받고 방으로 들어섰는데 실제로 부축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그녀는 보통 키였지만 고개를 위험 있게 치켜들고 있었다. 균형 잡힌 완벽한 얼굴이었다. 콧날은 쭉 곱고 광대뼈가 볼록했으며 입은 섬세했지만 육감적이었고 크고 검은 눈은 거리낌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살결은 우유같이 희고 뺨은 소녀같이 발그레했으며 입술은 붉었다. 아무리 중전 마마라 해도 지나치게 아름다웠다. 그러나 순이는 안도감을 느꼈다. 중전의 아름다움은 기품 있고 당당하고 고집스러우며 열정적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보다는 남자의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류의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이다. 질투심이 약간 수그러든 순이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중전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 그들은 두 사람의 평범한 여인으로 돌아갔다. 중전은 미소를 머금었다. 자네 집에서 보기 전에 늘 자네 얼굴을 상상해 봤었네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틀린 얼굴이었네. 어떤 얼굴을 상상하셨사옵나이까 마마. 순이가 웃으며 물었다. 난 자네가 아주 작은 여인일 거라고 생각했지. 작고 부드럽고 아이 같은 거라고 말일세.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는 자매지간이라고 해도 되겠더군. 중전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 얼마나 영리한 여인이냐. 순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토록 영리하게 둘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고 교묘한 방법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니. 순이는 절대로 중전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수완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자기도 모르게 이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다. 중전이 이다지도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긴 중전이 아니라면 누가 이다지도 거리낌 없이 솔직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온 목적을 생각해내고 입을 열었다. 마마, 셋내는 바깥 양반의 말씀을 받자없고 궐에 들었나이다. 시아버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아뢰어라 하셨사옵나이다. 그럴 수가. 중전은 한숨을 쉬었다. 중전은
두 나인을 물리친 다음 가까이 다가 앉았다. 소문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네. 그런 일이 있으면 김공이 당장 입궐하여 고활이라고 생각했었지. 바깥 양반은 지금 외아들로 상주 노릇을 하고 있사옵니다. 자기 대신 셋내를 보내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전하라 하였습니다. 중전은 계단 2개를 내려와 고려시대에 만든 네모난 책상 옆에 앉았다. 책상에는 내 귀퉁이에 수시를 단 비단보가 덮여 있었다. 내 옆에 와서 앉게나. 다 얘기해 보게. 순이는 분부대로 따랐으나 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의아했다. 시아버님은 어제 갑자기 운명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바깥 양반이 막 본가를 찾아간 길이었기에 즉시 곁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하옵니다. 의원들을 불렀는데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양이도 불렀다 하였사옵니다. 미국 사람은 아닐 테지. 내 충성스러운 신하가 설마. 중전이 부르짖었다. 아버님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짓인들 못했사오리까 마마. 그런데 그 양이가 죽음을 막지는 못했어도 운명하실 거라는 말을 미리 해두었다 합니다. 그랬었구나. 그랬어. 중전은 그렇게 외치고 나서 소매자락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그래, 그 양반은 어떤가? 누구 말씀이옵니까? 순이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다. 김공 말일세. 바깥 양반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마마께 대한 본분은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마마. 순이는 다소 차가운 어조로 말한 뒤 뒷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순이는 다소 차가운 어조로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중전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고 다시 주저앉혔다. 아직 일어서지 말게. 우리 벗이 되면 어떤가. 자매지간이 되자는 말일세. 내가 이 궐 안에서 외톨이라는 것을 자네는 아는가. 대비마마 말고는 벗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분은 연루하신 데다 옛날 추억에만 잠겨 계시지. 나도 내가 좋아 외톨이로 지내고 있지만 날 편안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 그 사람, 자네 주인 양반 되는 사람이 나한테 이제 모든 상황이 변했으니 항상 몸 조심하고 주의를 경계하라고 했다네. 게다가 서양에서 새 공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야. 미국 사람 말일세. 김공이 자네한테 이런 비밀을 다 얘기해 주던가. 아니옵니다, 마마. 중전은 심란한 표정으로 두 손에 얼굴을 개면서 중얼거렸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네. 나 혼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순이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다. 전하께서. 아, 전하. 얘기는 꺼내지도 말게. 중전은 못 참겠다는 듯이 말하고는 손을 늘어뜨렸다. 전하는 뵙기도 어렵다네. 설사 나를 부르신다 해도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누자고 그러는 건 아니라네. 중전은 오랫동안 순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어느 가난한 선비의 조갓집에서 몇 달 동안 머물렀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나? 선비와 그의 아낙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날 숨겨주었다네. 그런데 난 두 내외가 어떻게 사는지를 봤어. 두 내외는 친구 같았지. 작은 골방에 숨어 있노라면 그들이 웃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네. 회색 고양이가 새끼를 어디에 숨겨놨다든지 어떤 새가 남쪽 바다를 건너 돌아왔다든지 내일 저녁 장거리로 고기 한 토막을 살 수 있었는지 하는 아주 자잘한 얘기였지. 그리고 나서 선비가 그날 쓴 시를 읽어주면 안악은 조용히 듣고 그가 쓴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곤 하더군. 그리고 밤이면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순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네한테 늘어놓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어리석은 짓이야. 주인 양반한테 돌아가서 서두를 거 없다고 전하게. 그 사람이 자식된 도리를 다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일세. 그동안에는 어떤 일도 벌이지 않을 거라고 전해주게네. 주게나. 중전은 일어서서 순이를 향해 웃어 보이고는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때 두 나인이 다가왔다. 중전은 다시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접견실을 떠났다. 어찌 됐소? 아내가 돌아오자 이란이 물었다. 그는 조금 전까지 부친의 빈소에 있었지만 지금은 두 아들과 함께 마당에 있었다. 그는 수님이 묶어 놓은 매를 살펴본 다음 한참 동안 부친의 시신 옆에 혼자 앉아 있었다. 관습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면 돌아가신 이에게도 상을 차려내야 한다. 그래서 정직이가 쟁반에 밥그릇을 들고 들어온 뒤에야 부친의 곁을 떠나 아들들을 찾아 나선 것이다. 아이들은 아직도 선생과 유모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벌써 원숭이와 친해져서 원숭이의 재롱을 보고 웃으면서 유모가 바쁘게 까주는 땅콩을 먹이고 있었다. 일하는 선생께서 이제 둘째 아들까지 맡아줄 때가 됐노라고 했다. 선생은 둘째는 다른 선생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큰 도련님은 너무 영리하고 성격이 강하여서 소인이 정력을 쏟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둘째 도련님은 사뭇 다르지요. 그렇게 다른 두 도련님을 가르치고 돌보기에는 소인의 능력이 못 미치는 듯 하옵니다. 그때 순이가 대문 밖에 나타나자 일하는 선생의 말을 다 듣다 말고 당장 아내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나란히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뒤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씀대로 중전마마를 뵈하라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당부한 대로 여쭈었소. 물론이죠. 마마께서는 서두르지 말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다고요. 그게 전부요. 그녀는 찬찬히 남편을 올려다 보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중전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자신에게 마치 자매지간처럼 굴었으며 그러나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게 전부예요. 그녀는 말을 멈춘 뒤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요? 제가 어떻게 쳐다보는데요? 그녀는 웃었다. 꼭 뭔가 숨기는 사람 같구려.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계속 웃기만 하자 일하는 짜증을 내며 돌아섰다. 여자들은 도대체가 얼굴을 꾸며대거나 엉뚱한 상상이나 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구먼. 당신은 그렇게 나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는 게요. 그리고는 방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장례를 치르기 하루 전에 그는 맷자리로 갔다. 무덤에 표시를 하고 흙을 팔 동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상주된 도리였기 때문이다. 맷자리는 성문 밖에 있었다. 누구든 도성 안에 묘를 쓰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따뜻한 봄 날씨였다. 죽음보다는 새 생명이 더 어울리는 날이었다. 그가 말을 탄 채 앞장을 서고 하인은 조랑말을 타고 뒤따랐다. 살구 나무의 꽃봉오리가 벌어져 시커먼 바위 봉오리를 배경으로 희고 붉은 꽃잎이 어우러져 섬세한 빛깔을 뽐냈다. 사람들은 집을 나와 나들이를 하고 아이들은 솜을 넣은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공방대를 문 노인들이 바깥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고 할멈들은 땅에 쪼그리고 앉아 고기 몇 점을 넣고
국을 끓인 여린 푸성귀를 뜯고 있었다.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직관이 몇 자리를 골라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라는 골짜기를 가로질러 낮은 등성이를 절반쯤 올라가다가 햇볕이 잘 드는 아늑한 산모롱이에서 벌써 몇 자리를 표시하고 있는 직관을 발견했다. 직관 옆에는 무덤 파는 일꾼들이 있었다. 이라는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고는 사방의 경관과 지형을 살펴본 뒤 무덤을 파도록 승낙했다. 무덤 파는 일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동안 그는 한양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가난한 양민의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가 하면 소나무와 벚나무 숲속에 있는 왕실의 궁궐과 양반 가문의 고대 광실들이 한데 어우러진 큰 도시였다. 이 도시에서는 나라와 백성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외적의 호시탐탐 노리는 시국에 이런 분열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지 않으면 외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없다. 그는 고뇌에 쌓인 채 이 영원하고 위험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거듭 헤맸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부친께서 돌아가신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친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두 아들은 살아있고 그가 두려워하는 일이 자식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어떻게든 나라를 독립국으로 완전하게 지켜내는 것 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란 말인가. 나으리, 이 정도면 되겠소이까? 직관이 물었다. 이라는 돌아서서 무덤 자리로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흙은 얼마 없고 무덤 자리에서 파낸 돌멩이가 가장자리에 수북히 쌓여 있었다. 한쪽에는 묘비 2개가 서 있었다. 묘비에는 선비이자 충신이었던 부친의 훌륭했던 점이 새겨져 있었다. 한 개는 무덤의 발치에 묻고 다른 한 개는 영원한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세워놓을 것이었다. 잘했네 그려. 이란이 직관에게 말했다. 이제 부친의 육신을 받아들이게 될 산신께 바칠 재물을 들고 올라올 문상객들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이라는 바위 틈으로 문상객들의 행렬이 걸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절차에 따라 재물을 바치고 나서 식이 끝났다. 그러나 한 가지 절차가 남아 있었다. 돌아가신 부친께 당신의 육신을 누일 무덤이 마련됐다고 고하는 일이었다. 일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친의 시신 앞에서 그 사실을 고했다. 1회째 되는 날 아침 그의 하인이 무덤 옆에 점막을 치고 상여를 만드는 일이 다 끝났다고 아뢰었다. 지체 높은 집안이라 상여를 빌리지 않고 새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만장도 다 만들어져 이제 상여 나갈 준비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여 알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상중이라 가족들을 멀리하고 혼자 본가의 사랑에 기거하면서 매일 상복을 입고 간단한 잔으로 허기만 면했다. 그리고는 영혼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유교경전을 읽었다. 이런 생활이 상여가 나갈 때까지 며칠이고 계속됐다. 1회째 되는 날 오후 늦게 산으로 상여를 나를 행렬이 모두 모여들었다. 일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친의 혼령이 편히 떠날 수 있는 낮과 밤 사이에 알맞은 시각이었다. 아들이자 상주로서 일하는 모여선 행렬을 감독했다. 그는 모든 준비가
흡족하다고 느끼자 행렬을 출발시켰다. 맨 앞에는 나뭇가지를 묶어 만든 커다란 횃불을 든 횃불잡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횃불을 땅 위로 끌어 이글거리는 불꽃을 튀겨면서 걸어갔다. 이따금씩 불이 잘 타라고 다 같이 횃불을 지켜들어 머리 위로 뱅뱅 돌리다가 다시 땅에 내려놓았다. 그 뒤로 빨갛고 파란색 질 좋은 비단을 씌운 초롱을 든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따라갔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만장꾼들이 돌아가신 어른의 함자와 생전에 쌓은 수많은 업적을 적은 비단 만장을 두 손으로 들고 갔다. 행렬의 한복판에는 상여꾼들이 맨 상여가 있었다. 제고급 목재에 섬세한 조각을 새겨 넣은 상여에는 혼백을 모신 위패가 안치되어 있었다. 상여의 양옆과 뒤로는 여자 곡괭이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상여를 비추기 위해 초롱을 지켜들고 있었다. 상여꾼들은 걸음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서글픈 곡조로 만가를 불렀다. 고인이 양반에다 부자였던지라 앞에서 요령꾼이 종을 울리면서 걸어가고 상여 주변 사방에는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보낸 만장을 든 만장꾼들이 있었다. 일하는 가마를 타고 상여를 따르고 그 뒤로 순이와 아이들 그리고 다른 친척과 문상객들이 역시 가마를 타고 따라갔다. 긴 상여 행렬이 서서히 길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가 하며 뒤를 따르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행렬이 수구문을 지나 드디어 산에 이르렀을 때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 미리 쳐놓은 천막에서 밤을 나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들은 멍석 위에서 잠을 잤지만 이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몇 차례 되풀이한 끝에 마침내 밤 공기가 차가운 바깥으로 나갔다. 달이 어찌나 밝은지 온 세상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 그의 발밑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들이 아비보다 오래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가정과 나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대소사를 혼자서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졌다. 선친과 더불어 한 시대가 마감한 것이다. 그 시대는 조국이 주변 국가들을 피함으로써 평화롭게 살고자 은둔의 길을 택한 시대였다. 그러나 외국 배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조선을 향해 다가오고 새롭고 활기찬 일본과 노쇠하고 시들어가는 청나라 사이에 전운이 무르익는 지금 평화는 요원한 꿈이었다. 게다가 북쪽의 거인 노서안은 또 어떠한가. 그는 북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뾰족한 산 봉우리의 그 단단한 암봉 위에서 피처럼 붉게 빛나는 북구성을 보았다. 아침이 되자 일하는 행렬을 깨워 등성이의 맷자리를 향해 올라갔다. 묘는 모든 손질이 끝나 있었다. 사람들은 예법에 따라 장대 위에 관을 올려놓은 다음 하얀 광목으로 덮었다. 지관은 가까이 서서 손에 나침판을 들고 위치가 정확한가를 확인했다. 아들이 많았더라면 하관은 아들들이 맡았을 터이지만 일하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모든 잡기를 몰아낸 빈 무덤이 이제 타오르는 향 속에서 주인을 맞은 것이다. 그동안 여인들은
동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문상객들은 고글했다. 이제 이라는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무덤의 흙을 덮기 시작했다. 이미 선친의 죽음을 절절히 느끼긴 했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순간은 일찍이 없었다. 흙 덩어리가 관 위로 슬프고 둔중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자 두 아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이라는 일을 마칠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아들을 다독이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일을 마치고 그는 무덤 밑 계단에서 무덤을 마주보고 선 다음 밝고 우렁찬 목소리로 산신께 이제 고인이 이 산의 바위와 흙 속에 묻혔다는 사실을 고했다. 그는 한동안 거기 서서 주위 광경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선친의 무덤은 남향의 따뜻한 산등성이 평평한 곳에 누워 있었다. 판의 흙을 위로 덮어 무덤을 반달처럼 둥글었다. 그 무덤 밑으로 상등성의 계단을 만들었다. 이란이 지금 선친께 긴 작별 인사를 고하며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계단이었다.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모두 끝난다. 그것은 묘지기를 정하는 일이었다. 그는 우두머리 정지기에게 묘지기 일을 맡겼다. 정지기는 두 손을 맞잡고 허리 굽혀 절을 하면서 이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여 장례는 모두 끝났다. 이라는 처자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장례가 끝나자 이라는 중전이 아니라 전하께 아련을 정했다. 그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기나긴 시간을 혼자 조용히 보내면서 자신의 임무를 곰곰이 생각했었다. 선친이나 그나 고관 대작의 직위를 탐하지 않았고 또 많은 재산과 좋은 가문을 배경으로 언제나 위엄을 지킬 수 있었기에 골치 아픈 관직을 사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랠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왕이나 중정께 아련을 정할 수 있었다. 선친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왕을 배알하는 것은 삼가고 중전에게만 발걸음을 했다. 그러나 이제 선친의 죽음으로 자신이 선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만큼 먼저 왕을 배알하는 것이 도리였다. 그가 심부름꾼을 보내 배알을 정하자 왕은 단둘이 자리를 같이 할 시간을 정해 주었다. 그의 음력 7월 7일 아침이었다. 계절은 여름이었다. 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가마를 타고 궁궐로 향했다. 하인은 궁궐문에서 그의 도착을 고하기 위해 말을 타고 앞에 갔다. 조선 왕조 제26대 왕인 고종은 아직도 한창 나이의 청년이었다. 왕이 된 이래 대비 조씨와 아버지 대원군 사이에서 자랐다. 두 분 다 성격이 강했다. 대원군은 저돌적인 의지를 가진 사내였고 조 대비는 여자의 완고한 고집을 깊이 간직한 분이었다. 두 분 다 그를 어린아이 취급했고 따라서 그는 더디게 절이 들었다. 그는 이따금 두 분 사이에서 씨름할 때가 있었다. 게다가 민씨 문중의 아름다운 교수를 왕비로 맞이함으로써 세 사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신세가 됐다. 그는 내심 체구가 가냘프고 순종적인 소녀 같은 여자들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는 날 때부터 철이 든 것 같은 강하고 고집센 여인에게 묶여버렸다. 그러나 왕비는 그를 매혹시켰다. 그의 아직도 잘하지 않은 부분, 그가 잊어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자신에게서 없애버리려고 무진에 쓰는, 그러나 이게 자신의 참모습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왕의 그 아이 같은 부분을 매혹시켰던 것이다. 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털어놓을 상대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내면이 갈등에 휘말려 있긴 했지만 자신의 운명이 또한
외부의 갈등에도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무지한 왕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유교 경전과 불경 그리고 조국의 역사를 배웠다. 그러나 서양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인 대원군이 나라의 문을 닫고 운둔국으로 만들려는 한 가지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대원군의 아들인 지금의 왕 고종은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언뜻 믿기 어렵지만 서양의 끈질긴 무기는 바로 종교였다. 대원군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족 가운데서 예수라는 이름의 반고를 죽인 유대인이라는 조그만 민족이 제일 먼저 창시한 미신에서 비롯된 종교라고 했다. 그는 세상이 언제나 반골들 때문에 소란스러웠으며 조선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류가 많은데 서양에서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유를 대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조선에 줄기차게 들어오는 외국 선교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제 대원군은 청나라에 갇혀있고 고종 자신이 국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 물론 중전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중전은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함없이 청나라에만 충성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어젯밤에도 그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중전을 들라일렀다. 근래에 드문 일이었다. 얼굴을 대하지 않은 지가 오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도피 생활을 마치고 황궁한 그녀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중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태도에는 어떤 희망이나 갈구가 섞여 있는 듯했다. 아니, 이제 청춘이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인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왕은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어젯밤 단둘이 수라를 들자고 중전을 불렀다. 만약 중전의 매력이 여전하다면 예정을 되살려 아직 가망이 있을 때 왕자를 수퇴시켜 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아직도 자신에게 옛 시절에 그 열정이 남아있다는데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은 엉망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해묵은 입씨름에 빠져들어 서로 경원하며 의례적인 인사를 주고받은 뒤 일찍 헤어졌다. 왕은 중전이 가고 난 뒤에 궁녀를 불러들였다. 그 이튿날 아침인 지금 왕은 최근 유명을 달리한 측근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생각으로 폐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다. 그는 이란이 중전에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았다. 좀 기다리게 해주어야지. 그는 2시간이 좋게 지나서야 이란이 기다리고 있는 방에 내관을 보내 폐하를 허락한다고 기별했다. 기다리게 하면 혹시나 오만할지도 모를 그의 곶대를 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였다. 그리고 나서 친근하게 격이 없이 대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우라나 수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어리둥절할 것이니까. 정오가 다 되어서야 왕은 접견실로 들어가 옥자에 앉았다. 이 방의 옥자는 책상 다리를 하게끔 다리를 짧게 만든 화려한 의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왕은 책상 다리 대신 서양식으로 다리를 포개고 앉았다. 그는 백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똑바로 늘어뜨리거나 무릎을 포개고 앉는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그는 신하들의 임금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곧 이란이 들어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반들거리는 방바닥에 엄지손가락을 맞대고
두 손을 나란히 한 채 이마가 손등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는 그대로 기다렸다. 일어나시오. 고종이 온화한 어조로 말했다. 이라는 눈을 내리깐 채 일어나서 다시 기다렸다. 말을 해보시오. 역시 자애로운 목소리였다. 그러자 이란이 눈길을 들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전하, 신은 작고한 선친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나이다. 선친이 그러했듯이 저 또한 관직은 없으나 다른 신하들과 더불어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고종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란에게 옥자 앞에 있는 방석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예법에 따른 이란의 절이 끝나자 고종이 말했다. 격식은 잊어버리시오. 짐은 경을 믿으오. 훌륭한 부친의 아들이기 때문이오. 부친은 지혜가 깊은 분이었소. 한 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새 나라가 공이라면 우리는 그 공을 늘 공중에 띄워 움직이게 해야 하는 공놀이꾼이라고 과인에게 말한 적도 있어. 경도 그렇게 생각하오. 전하, 신은 그 공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서양 국가들이 바다를 건너 조선을 노리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공이 몇 개가 될지 알 도리가 없사오나 3개보다는 많을 것이옵니다. 게다가 던져버려야 할 공도 있을지 모르옵니다. 고종은 초조한 듯이 다리를 풀었다가 다시 보겠다. 그는 오늘 용포는 입지 않았으나 목에는 금줄의 큰 빛이 구슬들을 깬 장신구를 걸고 있었다. 그 끝에는 왕의 문장인 소나무에 앉은 학이 새겨진 둥근 비치가 있었는데 그는 지금 오른손으로 그 문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울러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의 열정적인 성격을 말해주는 두터운 아래 입술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비틀고 있었다. 마침내 왕이 물었다. 관직을 제수하면 받아들일 거요. 예를 들어 영의정이나 호조 판서를 제수하면 말이오. 경의 생각은? 이라는 눈을 들어 왕의 눈을 마주보고는 그 대담한 눈빛에 놀랐다. 왕의 눈은 가늘고 눈꼬리는 날카로웠으며 짧고 굵은 검정 눈썹 밑에 눈동자는 새카맸다. 선비나 학자의 눈이라기보다는 행동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눈이었다. 도톰한 아래 입술을 쥐고 있는 그의 손은 검고 튼튼했다. 일하는 학과 소나무가 새겨진 빛이 쪽으로 다시 눈길을 내렸다. 전하, 신이 관직을 사양하더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은 밤낮으로 전하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신은 전하의 백성이옵니다. 신이 만약 그 이상의 신분이 되면 마음대로 아래거나 돌아다니거나 폐하를 정하거나 할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신은 수족처럼 전하의 뜻을 받들고 싶사옵니다. 왕은 웃었다. 그러니까 과인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렸다. 그것 참 드문 소리로고. 그는 손뼉을 쳐서 내관을 불렀다. 주안상을 드리라 이르라. 내관들이 분부를 받드는 동안 왕은 말을 계속했다. 자, 이제 우리 조선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과인은 이 홍장이 우리한테 미국 공사를 받아들이라고 권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어. 그게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는 일본에 대한 이 홍장의 무기인 셈이오.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은 일본의 발판이 될 테니까 말이오. 말해보시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왕은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했다. 일하는 몸들 바를 몰랐다. 그 대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하, 그것은 신이 여쭈어 볼 말이옵니다. 15년 전에 우리나라 해변에서 난파되었던 배의 선원들이 미국 사람이고 아주 야만적인 종자들이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들이 우리 여인들을 범해서 노한 백성들이 그들을 죽였다 하더이다. 왕이 지적했다.
바로 죽이지는 않았소. 처음에는 그저 잡아들였을 뿐이었소. 그런데 배에 있던 놈들이 그놈들을 구하러 몰려와서 동료들을 빼돌린 다음 우리 백성 몇몇을 볼모로 잡았던 것이요. 노한 우리 백성들이 그 배에 저들어가서 미국 사람 8명을 죽이고 다른 선원들을 사로잡은 뒤 배에 불을 지른 건 바로 그 때문이었소. 자업자득이었다고들 하오. 이 대목에서 왕은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토록 시시콜콜한 내막까지 알고 있다니 이라는 놀라울 따름이었다. 한참 뒤 왕의 입을 열었다. 사실이 어땠느냐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내 말을 명심하시오. 그 배에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은 과인의 부친이셨소. 그분께서는 천주교 신부들이 오래전에 당신의 명령으로 잠수당했던 동료 신부들의 복수를 위해 그 배를 타고 몰려오는 줄 아셨던 것이요. 그분께서는 늘 서양의 종교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위협한다고 믿고 계셨소. 중국과 일본에 간 선교사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요. 그분은 섭정으로 계실 때 조선 땅에 외국 선교사들이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일체 금하고 몰래 들어온 선교사들은 죽이라 명하셨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백성들 일부가 그놈들에게 현혹되어 야소 교인이 된 거요. 이 얘긴 더 이상 하지 않겠소. 여기서 왕은 말을 멈추었다. 천주 교인이라는 이유로 잠수당했던 이란의 선조 생각을 떠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란은 알고 있었다. 왕이 말을 계속했다. 과인은 부친의 말씀을 따랐소. 과인은 아주 어렸을 적에 몇 척의 군함을 끌고 우리 항구에 들어온 로우라는 미국 사람이 아련을 청하길래 거절했소. 허나 지금은 잘 모르겠소. 내관들이 음식을 가져와 상위에 올려놓고는 시중을 들려고 옆에 앉았다. 그러나 고종은 그들을 다시 물리쳤다. 내관들이 물러가자 고종이 이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저것들은 그림자같이 따라다닌다니까. 하나 저들은 그림자가 아니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놀린단 말이오. 얘기를 계속합시다. 전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 황공무지로소이다. 신은 전하의 백성인지라 듣기만 할 뿐 입을 놀려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말해 보시오. 과인은 입을 열지 않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소. 가끔은 조정에서 중전 말고는 모두를 혀 잘린 사람들 뿐이라는 생각도 두오. 중전은 도무지 겁을 몰라. 고종은 왕과 신하 사이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내놓고 더욱 즐거움을 느꼈다. 이라는 슬며시 미소를 머금은 채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 대원군께서는 당시의 시대에 옳다고 여기신 대로 하셨을 뿐이옵니다. 가령 일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만큼 완강하게 반대하셨사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떠나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가끔은 일부러 그들을 모욕하는 듯도 하셨나이다. 하오나 그들은 떠나지 않았사옵니다. 전하, 바라옵건대 부친의 전처를 밟지 마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하 스스로 생각하시옵고 스스로 결정하시옵소서. 서양의 여러 나라 중에서 그래도 미국이 덜 사악한 듯 하더이다. 그 나라는 젊고 연륜이 없으며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 뭔지를 겪어서 알고 있나이다. 100여 년 전에 그들도 자신들을 다스리는 종주국과 싸워서 이겼다 하더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소신은 이 홍장이 권하는 대로 미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아뢰는 것이옵니다. 왕은 주먹을 쥐고 상을 내리쳤다.
안주 접시들이 튀어 올랐다. 그들이 우리한테서 가져갈 것이 훨씬 많은 조약을 맺으면서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 사람은 왕이었다. 그는 일어섰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겠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이란에게 등을 돌리고 방을 나가 버렸다. 그렇다면 어찌 이란인들 먹을 수 있겠는가? 내관들이 그가 가는 것을 보고 빈 방으로 들어갔다. 진수성찬은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그들은 음식을 찬방으로 도로 가지고 가서 요란스럽게 웃어대며 왕을 위해 준비한 고기를 맛있게 먹어 지웠다. 왕을 오랫동안 배알하고 집에 돌아온 이란은 그날 밤 순이에게 전하께서 높은 벼슬을 제의하였으나 사양했다고 덜어놓았다. 그는 벼슬을 사양한 데 대해 후회하지 않지만 아내는 그가 보기에 전성적으로 자신보다 단순한 만큼 고가 남편을 둔 다른 여인들을 남몰래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남편이 생각한 바를 두려움 없이 행하고 내키지 않는 것을 과감히 거절하는 학자나 선비로서 어느 정도 명성은 얻고 있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만족할까 하는 염려였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을 듣고 이라는 자신의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늘상 그랬듯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살면서도 아내에 대해서 그토록 아는 바가 없는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놀랐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순이는 즉시 이렇게 대꾸했던 것이다. 사양하신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다. 옆에 있는 상위에서 촛불 한 자루가 다 들어가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창문에 져놓은 발 너머로 밤이 어두웠다. 이란이 길게 얘기하는 동안 순이가 귀를 기울여 듣다가 한마디 하자 이란이 캐물었다.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신은 언제나 사소한 것은 잊어버리죠. 당신은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나 큰일에만 그래요. 당신은 전하나 중전마마와 마치 동기간처럼 말씀을 나누지만 이 집에 사는 하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가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섞여 있으면 당신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알아볼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는걸요. 그런데 이제 당신 아이들하고 저를 알게 될 시간이 생기게 됐으니까요. 끝.